네, 10월의 첫날 아침엔 투자 여러분의 투자 고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10월의 첫날이었는데 오늘이 첫 시장에서 거래일. 네. 첫 거래일이잖아요.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홍선입니다. 확실히 가을이 왔어요. 조금 네. 늦은 감이 있지만 가을이 완연하게 왔다. 완연하게 네. 저는 곧 가을 갈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확 추워졌어요, 진짜. 아니, 오늘 네. 같은 날 뭐 혹시 모르고 반팔 입고 나오시는 분들은 추워가지고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안 나오시고 좀 옷 챙기실 기회가 있다. 그럼 겉옷 하나씩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챙겨서 네. 나오시길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뭐 10월의 첫 거래일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악재를 좀 받아가는 양상입니다. 날씨만 네. 추워진 게 아니라 지금 증시에도 좀 찬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 계속해서. 같습니다.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 시장 이번 주 거래일이 또 퐁당퐁당 이렇게 있어서 네. 딱히 매매를 활발하게 하기도 좀 애매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휴라서 네.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식시장 보거나 내 종목 보면은 이거 뭐 연휴라고 이게 맘 편히 쉴 수가 없다. 긴장감이 늦출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네, 포트폴리오 분석을 또 이 나름대로 요 안에서 또 철저하게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오늘도 모셔봐야죠. 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우리 홍성배 팀장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그냥 오늘은 안경도 벗으시고요. 네. 뭔가 약간- 느낌이 차분하게 가을 남자 같은 느낌이. 네, 일단 아침에 나왔는데 새벽에 네.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맞아요. 네. 정신이 좀 번쩍 들더라고요. 번쩍 들고. 네, 네. 그리고 또 증시도 너무 좀 춥다 보니까 제가 깜빡하고 안경을 안 쓰고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오늘은 네. 안경 벗고 네. 눈에 뵈는 뵈는 게 거 없는 없이. 느낌으로 더 좀 치열하고 직설적으로. 좀 또렷하게 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석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실시간 상담도 받고 있고 여러분의 고민도 많이 보내주시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 링크 지금 보이시죠? 방법 1번입니다. 난 요것보다는 이메일 보내는 게 더 쉽다.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 2번 이메일 주소 있죠? 네. 여기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 아니면 시장에 대한 고민 뭐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좀 다양하게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네. 채권, 부동산 아이,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사실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누구한테 물어보면 또 이게 혹할까봐 걱정이 되고 하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나 고민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관심 종목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세세하게 네. 보내주시면 그 고민 저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작은 그렇습니다. 선물이지만 네. 따뜻한 이 날씨는 따뜻한 커피가 또 전 어울릴 것 죽어도 같아요. 아이스입니다. 그래요. 네. 네. 취향껏 드실 수 있게 커피 쿠폰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답답한 국장이네요. 뭐 이렇게 남겨주시고 있고. 네. 아유 무슨 분석입니까? 잡담이나 하고 그러고 싶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 고민을 저희가 함께 나눠봐야죠. 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실 수 있지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그 종목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또 한번 확인해 보실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내 생각이 맞았나? 다른 맞아요. 분들의 생각은 어떻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맞아요. 하면서 함께 해보시죠. 네. 자,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닉네임 경제적 자유님께서 모두가 원하는. 보내주셨습니다. 파이어족이 많네 요즘에. 추구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월요일에도 우리가 파이어족 목표로 하시는 목표로 네. 100억 벌고 도망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닉네임이 경제적 자유십니다. 사실 플레임이 좀 길어요. 네. 경제적 자유를 이뤄 2030년 안에 퇴사하고 싶은 직장인 닉네임이 구체적으로. 네. 정말 깁니다. 오늘의 고민 월 100만 원씩 투자 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30대 후반 청년입니다. 아직 미혼이라 결혼하기 전까지 최대한 자산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서 5년 전부터 투자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 공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년간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한 끝에 아이고 운 좋게도 금리가 낮을 때 주담대를 받아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와우. 박수를. 이야, 낮은 금리로 진짜 주택을 아파트를 잘하셨네요. 샀다. 이야 잘하셨네. 자 그러나 제 직장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요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낮습니다. 이 주담대 원리금을 상환하고 나면요 한 달에 주식 투자로 쓸 돈은 약 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한국 주식 5년 이상 그리고 미국 주식은 약 4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한국 주식은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반면 미국 주식은 수익률이 약 250%입니다. 이야. 그러다 보니까 매달 100만 원을 어느 계좌로 넣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이 미국 주식 수익률이 월등히 높거든요. 미국 주식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 볼까요? 미국 주식 안에는요, 엔비디아 비중이 한 6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운 좋게 수익률이 급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게 뭐 운도 실력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는 국내 주식으로는 대한항공, LX 인터내셔널, 삼성전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씩 여쭤보면, 이 대한항공은 언제쯤 날아올 수 있을까요? 리포트들은 긍정뷰가 많은데 현재 평단을 유지해야 할지 혹은 물타기 해야 할지 아니면 손절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 리포트가 많진 않은데 최근에 나온 긍정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삼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이 바닥일까요? 아니면 비중을 더 담아볼까요? 그냥 홀드할까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종목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한국 주식 빨리 물타기해서 털어버리고요. 전부 미국 주식으로 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식은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넣어둬도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한쪽에만 또 자산이 몰려 있으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월 100만 원을 투자하는 저의 투자 방법 NH투자증권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방송 해주시는 3프로TV 또 아침엔 투자팀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가을이 훅 왔는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너무 스윗하시다. 네. 마지막 그 친절하게 감기 또. 조심하세요. 어. 굉장히 또 제 마음이 또 훈훈해집니다. 진짜. 네. 근데 이 경제적 자유님 저희가 이제 줄인 거고요. 풀네임이 아까 재무 씨도 길어. 재무 씨도 네. 소개해 주셨지만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2030년 안에 퇴사하고 싶은 직장인이 풀네임이셨어요. 저희는 줄여서 경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자만 불러. 그러니까. 아니 경씨 이렇게. 아니 지금 댓글창에 뭐 경알님도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 파이어족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 방송하면서 더 느끼는데 많으세요. 아니 저기 선혜 씨는 파이어족. 저는 제 분수를 알기 때문에 힘들다. 일을 저는 열심히 하죠. 로또가 되는 순간 일은 계속 해야겠죠. 아, 그런 희망을 아직도 일은 품고 계속 계시구나.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님의 포트폴리오 어쨌든 일단 축하도 저희가 드렸지만 네. 내 집 마련에는 하셨어요. 성공을 네. 하셨고 이제 2030년 안에 퇴사하시려면 주식 투자가 좀 잘 돼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부동산 아마 그 값이 좀 떨어졌을 때 그리고 금리가 좀 떨어졌을 때 아마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부동산 수익률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그냥 사신 게 아니라 또 1년간 부동산 강의를 공부를 듣고, 또 하시고. 공부 끝에 구입하셨다고 하니까 아마도 주식도 이제 공부를 하시려는 마음이 크시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추측을 하면서 네. 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셨습니까, 팀장님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네. 우선 먼저 저금리 시대에 주택 잘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수익률이 어마어마 해외 주식만큼 수익률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네네. 얼핏 좀 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 파이어족들 같은 경우가 항상 이렇게 조기 은퇴를 꿈꾸다 보니까 좀
서두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 좀 급하게 서두르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빠른 시기에 은퇴를 하려고 하면 어떤 자산이 나한테 좀 효과적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식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그리고 마음이 급한 만큼 좀 서두르다 보니까 아하. 실수들도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면서 직장 생활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은데 그런 때 이제 우리가 그 해놓고 보면은 그 연금 저축에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묻어둔 자산들이 수익률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고 혹은 이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었던 그런 주택 자산이 가격 그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경우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했을 때는 그 자산군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제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건 네.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건 주식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산에 해당되는 개념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여기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홍성배 하면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하면 홍성배 팀장님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아, 사실 오늘 지금 팀장님 저희가 전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삼성전자 이야기가 굉장히 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그렇죠. 오늘 오늘 포트에 마지막 있으니까. 포트의 네. 삼성전자입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5자를 봤어요. 앞자리를 시장 초반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마지막에 네. 저희가 삼성전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제적 자유님의 고민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님의 고민은요, 주식에 월 100만 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국 어디에 넣어볼까요? 그리고 대한항공, LX 인터내셔널 평단을 유지할까요? 물타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볼까요? 삼성전자 지금이 바닥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볼까요? 마지막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면 혹은 위험해지진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 파이어죠. 경제적 자유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종목 상담도 중요한데 현 시장의 네. 상황을 봤을 때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국내 떠나 볼까요? 국장 버리고 미국으로 갈까요? 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팀장님께서 시장을 봤을 때 어떤 판단을 좀 내려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국내 주식을 예전에 그 스몰캡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7, 8년 가까이 그 기업 분석 쪽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좀 그 전향을 좀 했어요. 해외 주식 쪽으로 좀 갈아탔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 주식을 한 지도 이제 한 7년에서 8년 정도 가까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뭐 자산 가격들 오르는 것들 느끼는 것들을 보면서 좀 그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데요. 그 우선 장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회복 탄력성이란 개념이랑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려볼 네, 건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란 개념은 그 심리학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 우리가 보통 사람이 시련이나 고난을 겪고 나서 그걸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얘기하는데 소위 말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굳는다. 맞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이게 비단 사람만에 쓰이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자산에서도 굉장히 그 시사하는 점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데요. 우리가 자산 시장에서도 큰 충격들이 옵니다. 그 큰 충격들이 왔을 때 이 가격이 회복되는 힘을 말하는데요.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다음 장표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가 수익률을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와 한국 코스피 지수를 주가 수익률 10년간을 비교한 그런 도표인데요. 지난 주가가 회복되는 힘을 비교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지난 10년간 시장에 큰 충격들이 수차례 왔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자산 가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으면서 원자재 가격이 정말 급등하면서 힘들었잖아요. 우리. 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뭐 경기 침체, 아래 공포,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뭐 10년간에는 미중 무역 분쟁까지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 한 5번에서 6번 정도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 그 주가 흐름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 회복되는 개월 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주가가 다시 그 가격을 회복되는 시간은 한 미국 같은 경우는 5.4개월이 걸렸고요. 한국은 16.2개월이 야, 걸렸습니다. 1년을 넘기네요. 맞습니다. 회복하는 시간이 한국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그래서 반등하는 그 반등 폭도 한번 살펴봤더니 이 평균입니다. 평균 수치. 5번, 6번의 위기에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72.9%로 한국 45%보다 반등폭이 강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확실히 미국이 회복하는 시간도 짧았고 회복력도 강했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지난 10년간 미국하고 한국 코스피 수익률을 봤을 때는 미국은 230.3%, 3배 넘게 올랐고요. 한국은 30%밖에 못 올랐습니다. 사실 한국이 10년 동안 30% 올랐으면 1년에 한 3% 정도 올랐다고 좀 보면 우리 이렇게 마음 졸이고 주식하느니 차라리 그냥 적금하는 게 낫겠는데? 정기예금 넣어놓고 네. 마음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뭐 물론 데이터들도 있고 뭐도 있긴 있겠지만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그 부동산이든 뭐든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답을 다시 그 돌아가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어디에 투자하냐라고 봤을 때는 정답은 미국이다. 근데 아. 수익률만 봐도 사실 지금 오늘 사연자분께서도 미국 주식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상황만 되면은 빨리 물타기 하고 손절하고 싶다라고 벌써 써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일단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좀 해결을 해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일단 대한항공 좀 볼게요. 26,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대한항공 22,000원대 와 있고요. 사실 지금 지수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좀 올라와주고 있어요. 장 초반 대비해서 초반 대비해서는 네,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항공도 지금 상승 반전해서 지금 한 0.9%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일단 수익률은 마이너스권이에요. 우리 경제적 자유님은 이 종목 일단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다.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 하셨거든요. 항공주죠. 네, 어떻습니까, 팀장님? 일단 진짜 긍정적 리포트들이 많습니다. 네.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사실 우리 어찌 보면 그 우리 여객 성수기가 3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러 많이 가잖아요. 예, 3분기 때. 그래서 인천공항 데이터만 봐도 정말 대한항공 사볼만 한 그런 데이터들이 좀 많이 관찰이 됩니다. 네. 사실 어찌 보면 그 국제선 일평균 여객이 19년 8월 이후 최고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지금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국제 여객 수송 증가율이 전년 대비 한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보면 노선별로 보면 미국하고 일본 노선이 좀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중국 노선도 코로나 이후에 완연한 반등세가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운항이 10% 가까이 좀 증가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한항공이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르려고 하면은 추가적인 어떤 그런 그 모멘텀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항공주가 오르려고 하면 유가 뭐 이런 달러 같은 것들이 비용 측면에서 좀 하락해야 이익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구조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은 예측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 어려운 주식 중에 하나로 좀 꼽힙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예상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저는 좀 이런 종목 투자는 좀 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가격 트레이딩 정도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 주가 차트 보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주가 요거는 좀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대한항공 주가가 어떤 식의 패턴을 보이면서 움직였냐라고 하면 24년도에 들어서면은 2만 원 언더에서는 좀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24,000원 부근이 되게 되면 주가가 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한 22,700원 정도 되니까 조금 상승하는 탄력들이 좀 둔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만약에 24,000원을 돌파하려고 하면은 유가나
아니면 달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게 대한항공 이익 개선세가 좀 완연하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정책적으로 여행을 막 장려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예측도 안 되고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네.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트레이딩 박스권 매매로 좀 접근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기업 특성상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주가 모멘텀이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주식은 사실 꿈을 먹고 사는 자산인데, 우리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면 차라리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증권사들 리포트 보면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은데, 우리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조금 살펴보면 현 주가 대비 10% 내외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가격 올라오면 좀 팔고, 가격 떨어지면은 사자, 뭐 요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주가 차트 보면 상단선하고 하단선 좀 그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참고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돼서 네.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네. 큰 영향은 없다고 보세요? 사실 조금 좀 부정적인 얘기 하자면 네. 밸류업은 이미 이제 기대감이 끝나지 않았나. 끝났지 않았나? 네, 현실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쪽에서 이제 항만 파업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우리 항공 주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관심이 가거든요, 팀장님. 사실 맞습니다. 지금 뭐 항만 파업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파업 같은 경우가 운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들은 네. 뭐 급격하게 지금 막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조금 아니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거는 또 LX 인터내셔널 할 때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또 바로 가야 돼. LX 네, 가보죠. 인터내셔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연자분도 대한항공과 이 같은 고민이에요. LX 인터내셔널 보면은.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은 리포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긍정적인 뷰를 믿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거든요. 일단은 LX 인터내셔널은 예전 LG 상사에서 탈바꿈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에서 봤던 그 상사맨들 다녔던 회사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소재 사업 신사업 분야에도 좀 뛰어들었다라는 네. 저희가 리포트와 기사들도 봤거든요. 네. 간단하게 회사 소개 좀 해주시고요. 전망이 어떨지 네. 체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LX 인터내셔널 하시는 그보다 LG 상사나 뭐 이런 것들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와닿는 분들 좀 계실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물류 쪽 실적이 주로 되는 회사다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신사업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뭐 니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주목을 받았던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기대감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접어두자,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려보겠고요. 일단은 이 LX 인터내셔널 실적을 좀 보면은요,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그 해상운임 상승 그리고 물동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류 부분 매출액을 보면 1.9조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563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2%,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44.4%를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라고 좀 보시면, 그 작년 연말에 홍해 사태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 홍해 사태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23년도 10월 19일 날 친이란파인 후티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홍해에 지나가는 선박들을 향해서 공격을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해상 운임이 그러니까 홍해 항로가 마비되면서 해상 운임이 좀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결국 선사들이 추가 선보까지 막 투입하면서 이게 상황이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 됐습니다. 그래서 운임 상승세는 한풀 좀 꺾였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어찌 보면 해상 운임이 이쪽 그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데 몇 달간 한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좋았었던 것들은 이게 운임 상승세들이 이번에 2분기 실적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하반기 실적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그 중동 지역에 계속 조금 그 갈등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 항만 파업 가능성들도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운임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여전히 상존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LX 인터내셔널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반기 실적 개선세 혹은 조금 더 지연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실적이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요 주봉 그 주가 차트를 좀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좋습니다. 같은데 이게 주가 차트를 보면은 한 35,000원에서 36,000원까지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말 그대로 중동 긴장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중동 긴장감 미국 유럽 항만 파업 가능성들 때문에 주가가 확 이렇게 좀 튀어오를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욕심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항공처럼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은 우리가 꿈을 먹고 사는 자산인데 그렇죠. 이 회사가 어떤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면 좀 팔고 나가는 그런 전략 어느 정도 또 빠졌다 싶으면 반대로 사는 전략 이런 거는 트레이딩 철저하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수익률이 한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10%. 이렇게 되니까 네. 좀 부근에 오면 네. 팔아볼까요? 오히려 이렇게 좀 네. 내 수익률을 연연해 하다 보면 사실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음.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상담을 드릴 때 고객 매입 단가는 사실 보진 않아요. 그래요. 아. 그래야 제가 제대로 된 상담을 좀 드릴 수 있어서 먼저 매입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라고 하면은 그거 말고 그냥 먼저 좀 상담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까 네. 주가 차트는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마지막이 삼성전자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저희가 네, 지금 상승 보합권이죠. 반전을 네, 지금 하기도 했고요. 오늘 사실 5만 원대를 봤어요. 네. 그래서 이거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뭐 오늘 여러 가지 중동 이슈의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좀 흔들리겠구나 예상을 했었어도 삼성전자 5만 원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네, 삼성전자도 지금 상승 반전해 있고요. 네. SK하이닉스도 약보합권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네. 힘을 네.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음. 네, 삼성전자 약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고 의견도 너무 다양하고요. 외신에선 지금 감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수천 네. 명을 뭐 네. 팀장님 어떻게 봐야 돼요, 삼성전자? 제가 아까 서두에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네. 제 뭐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 먼저 좀 제가 그 주가 그 비교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격 지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AI 반도체 뭐 버블 논란도 있었고요.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도 있어서 굉장히 반도체주들 부침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요. 가격이 얼추 한 절반 이상 올라온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떨어진다. 88,000원에서 지금 사실 뭐 5만 원 밑으로 오늘 또 빠지긴 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좀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은 완연히 다른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이닉스 주가를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확실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이게 우리가 주가 회복 탄력성을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회복 탄력성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였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그 투자하기 좋은 자산인가라고 했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아파트 같은 거에 좀 비유를 하는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좀 강남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에 좀 가까웠고 삼성전자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제가 반도체 얘기를 좀 드릴 네. 거예요.
그 대부분 뭐 하시는 그 삼성전자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요런 것들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려고요. 반도체 관련돼서 이 AI 컴퓨터를 만드는데 HBM이 핵심 부품이 맞습니다. 네. AI 컴퓨터 한 대 가속기가 한 보통 대여섯 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 가속기에는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가속기에는 엔비디아의 GPU 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HBM이 들어갑니다. HBM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단으로 쌓느냐, 뭐 8단으로 쌓는다, 뭐 뭐 12단도 이렇게.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층층 쌓는 거고요. 이 MLB라고 하는 거는 이제 PCB 기판을 또 여기도 막 쌓습니다. 막 쌓아요. 그래서 AI 가속기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AI 컴퓨터를 만들고 이 AI 컴퓨터가 여러 대가 돼서 빅데이터 뭐 그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HBM을 거의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올해 사실 올해 그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가 추가 벤더로 신규로 들어온 거고요. 근데 지금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차세대 칩입니다. 차세대 칩을 누가 먹느냐? 차세대 칩에서 어떤 HBM이 들어가느냐가 핵심인데 사실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정황상 추측해 보면 마이크론은 좀 사실상은 좀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이 좀 대다수인 것 같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경합인데 이 사실 그 우리가 주가 그 주식 시장은 이 가격이 모든 거를 말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가격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누가 더 잘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요. 그리고 고기도 우리가 먹어본 사람이 먹고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하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기존에 잘했었던 그 기존 플레이어가 하이닉스니까 차세대 칩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면 하이닉스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자꾸 한국 반도체만 고집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 미국을 나가면요, 우리 그 GPU도 있고요. GPU 말고 MLB도 있고요. 그리고 AI 컴퓨터를 한 대로 연결시켜주는 이더넷 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설계하는 기업도 있고요. 이 설계하게 되면은 또 이제 생산까지 맡아주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같이 빠졌지만 탄력 있게 올라온 이유가 왜 그렇게 올라 있을까? 반드시 좀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저는 딱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생각의 틀을 조금 벗어나 보시길 생각의 틀을 좀 네. 제안 드려 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미련은 그만 새 출발 해보시는 것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경제적 자유님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보유 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인데 수익률이 마이너스니까 네. 우리나라 1등 주식인데 네. 시총 1등 주식을 5년 보유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이제 이런 부분이 참 한숨 짓게 하는. 그러니까 삼전이기 때문에 음. 아마 믿고 5년 동안 거의 안 보셨던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충분히 매도할 이익 기회도 실현, 있었죠. 예, 10만 하실 원 수 가기 있는 전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했는데 수익률만 보면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은 고기 사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우리는 고기 사 먹을 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홍성배 팀장님과 이렇게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분석해 드렸고요. 네. 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이메일 주소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도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도와드리고 커피 쿠폰도 네. 보내드릴 테니까 또 커피 한 잔 하시는 기회도 가져보시죠.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 이 100만 원으로 월마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네. 지금 사연자분의 고민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뭐 2030년에 퇴사를 하려면 몇 년 안 남았어요, 사실. 네. 네. 100만 원으로 어떻게 택도 없을까요? 아니면은 뭐 전략을 좀 짜본다면 어떻게 추천을 해볼까요? 일단 파이어족들 분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네. 너무 그렇게 일확천금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자산가 분들께서 이제 그 건물 있으신 분들이 이제 월 수입이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거에 투자하느냐라고 하면은 보통 자녀분들께 좀 꽂아주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S&P 500하고요. 나스닥 지수에 반반씩 넣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만 원씩 넣는다라고 하시면 S&P 500에 50만 원, 나스닥에 50만 원. 그럼 합치면 100만 원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2000 몇 년이라고요? 2030년. 30년이요. 네. 2030년 돼서 네. 그때 그 홍성배 PB팀장 이야기를 듣기를 참 잘했구나. 어. 내가 이거 파이어족 은퇴하기까지는 좀 너무 그렇게 그 좀 미진한 금액인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 하시게 될 겁니다. 아이, 좋습니다. 네, 자신 있게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꼭 파이어족으로 음. 네, 성공하셔서 네, 여러분, 기쁘게 은퇴하실 수 내일 있게. 쉬는 날이잖아요. 오랜만에 쉬는 날에 주식 정리 한번 할 때가 돼요. 그럴 때 고민이 있었던 거 네. 끙끙 앓지 마시고 쉬는 날 할 거 없을 때 사연 저에게 짧게라도 이메일, 보내주시면 네.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늘 여러분들의 상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보내주시죠. 네, 자, 우리 홍성배 팀장님 오늘 가을 남자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고 다음에 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잠시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이 종목 팔아야 할까 더 사야 할까? 내 계좌 이대로 괜찮을까? 더 좋은 투자 전략은 없을까? 이제 속 시원하게 상담받으세요. 매일 아침 10시 국내 해외 종목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것을 상담해드리는 새로운 라이브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투자의 고통 나누면 절반이 되고 투자의 지혜 함께하면 2배가 됩니다. 좋은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네, 아침엔 투자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국내 시장 이제 10월의 첫 거래일이고 그렇습니다. 시장이 막 너무 좋다, 너무 쉽다, 수익 내기 너무 쉽다 이랬던 적은 사실 흔치는 않지만 올해는 참 정말 국내 시장 어려운 국면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네. 이 방송을 하면서 네. 많이 느끼는 거지만 참 정말 한국 증시 보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다. 우리 날씨도 한 2주 전만 해도 더워 죽겠다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쌀쌀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변동성을 우리가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도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뭐 우리가 흔히 고구마 뭐 몇 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좀 하면서 4분기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이분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연구위원님 네. 인사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안녕하세요. 그 3프로TV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일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 시황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여의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많이 나가봤지만은 3프로TV는 또 처음 나오니까 네.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위원님 왜 3%를 이렇게 멀리 하셨던 거예요? 누가 멀리? 뭐 멀리라기보다는 이거 몰아가기? 어쩌다 보니였던 것 같고요. 근데 나와 보니까 좋네요. 좋죠. 네. 다음에 환영합니다. 저희가 네. 또 연락을 계속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간 좀 많이 빼주시고요. 시장 얘기 단도직입적으로 좀 네. 들어볼까요? 네. 사실 9월에 저희가 FOMC 통해서 연준이 비컷 선언을 했잖아요, 위원님. 이후에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우리 시장도 그거를 또 열심히 관측하고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10월은 어떻게 중점을 저희가 둬야 될까요? 시장 상황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사실 10월도 9월의 연장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9월 달 사실 이게 시작된 거는 거의 7월 말 정도부터였죠. 7월 말부터 나왔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하나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NKD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한편은 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 또 뭐 있었을까요? 한국 기업들 실적 우려, 뭐 미국- 엔캐리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네. 대선 이런 불확실성들이 네.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게 7월 말부터 8월까지였는데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금리 인하 정도 말고 나머지들은 아직까지 뾰족하게 해결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결되는 한 가지가 미국 대선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이제 11월 5일 정도니까 그러면 10월까지는 9월까지의 연장선 정도라고 일단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10월도 재미는 없겠네. 10월 첫 거래일부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중독 리스크가 좀 많이 확대돼 있는 양상이고 사실 우리가 이게 뭐 간밤에만 확대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움직임들이 쭉 있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거는 유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간밤엔 유가가 거의 뭐 상승폭을 5%까지 확대시키기도 했었거든요. 네. 요거 변동성을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원님? 사실 네. 이제 중동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네. 정말 알 수는 없는 그렇죠. 거지만 네. 일단 이란 쪽에서 반격을 했다는 건 분명히 좀 그러고 그 반격의 폭이 강도가 지난번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강해진 건 사실이니까 긴장감 고조라는 거는 뭐 일단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제 막 시작한 상황에서 네. 여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면의 불안감이 사실 클 거란 말이죠. 아직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고 상당히 내년까지는 한 2% 정도 금리 인하를 여러 번 걸쳐서 단행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거기 브레이크가 걸리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악재가 두 가지가 맞물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게 어제 미국 동부에서 항만 파업이 시작된 그렇죠. 부분이 네.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물류 비용 상승 그리고 이런 공급 물동량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들은 다 물가 불안을 자극해서 연준에 움직일 수 있는 여력 자체를 제한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심각해질 거라는 정도까지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계속 관찰해야 될 변수가 더 늘어났다는 점에 상당히 좀 시장이 앞으로 피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계속 늘어났다 변수가.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눈치 그렇죠. 봐야 되고요. 네. 사실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돌입을 했으니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좋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혜주라든지 수혜기업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 특히나 이제 성장주라든지 배당주라든지 이 시장에서 금리 인하 수혜로 바라보고 있고 관심을 많이 주고 있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확실해진 거는 아마도 금리 인하 정도 그리고 금리 인하 폭이 올해 벌써 뭐 50bp를 했으니까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연내 50bp나 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이미 했고 앞으로도 두 번 정도 더 할 거다 이렇게 네. 되면 연내 1% 내년에도 적어도 그 정도는 더 할 거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 금리 인하는 명확해졌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은 먼저 나올 텐데 나머지들은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직도 더 대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금리 인하 수혜주로 접근하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리 인하 수혜라는 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실제로 실물 경제가 좋아져서 기업 이익이 늘어나야 된다.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미국 관련 소비주 이런 것들이겠죠. 네. 또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그 자체로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바로 연결고리가 아주 심플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성장주, 배당주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성장주, 배당주가 일단은 먼저 봐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적어도 보통 2개 분기다 이렇게 얘기를 흔히 하기 때문에 그런 실물이 좋아져서 실적이 개선되는 분야들은 다음 내년 한 2분기 이 정도가 조금 주로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성장주 이러면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만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건 세 가지 분야. 2차 전지, 2차 전지, 헬스케어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인데요. 사실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는 이미 주가 반응들을 꽤 하고 있는 네. 분야인데 그쪽 분야의 약간 특징적인 거는 대형주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대형주 상승률 아직 조금 남아 있고 네. 그리고 대형주의 상승을 다 분출한 다음에 중소형주까지 같이 봐야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장주로 지금 간주조차 안 되고 있는 게 인터넷 기업들인데 이쪽은 정말 많이 싸졌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그렇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를 감안해도 그리고 업황을 봐도
이쪽들도 같이 성장주로서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아, 인터넷주도 같이 좀 실적은 개선이 됐고 좀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실적은 사실은 이제 그런 커머스랑 광고 정도가 주력인데 커머스 부분 실적은 분명히 바닥을 찍었어요.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간에 이제 연초 이후에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던 게 뭐 테무, 알리 이런 그렇죠. 중국산 저가 플랫폼들이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이쪽도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인데 지금 그런 우려들은 좀 경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품질 이슈도 너무 많고요.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플랫폼들 좀 차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입장에서도 커머스의 반등은 좀 분명하게 올라오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 부분들을 밸류가 반영해주지 않고 있어서 이거 플러스 AI 모멘텀이 같이 좀 올라오는 시기에는 이제 성장주로 좀 매력이 부각되지 않을까 싶네요. 인터넷주도 주목을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배당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배당하면은 이제 밸류업도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그 주주 환원, 배당 이런 게 그 안에 이제 한 축이란 말이죠. 관련돼서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밸류업 그 네. 자체야 사실 올해 2월부터 나왔던 얘기니까요. 그렇죠. 이미 한 6개월 된 얘기가 뭐 새롭다라고 네. 말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또 지난주에 밸류업 지수도 발표가 됐으니까 약간은 사람들이 재료 소멸로 해석할 수도 있는 시기이긴 해요. 그래서 그 자체가 강한 모멘텀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내려갈 거다라는 얘기는 사실 배당 매력을 더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밸류업이랑 금리 하락을 같이 반영하면은 지금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는 은행, 증권, 자동차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은행은 이렇습니다. 만약 부동산 관심을 네네. 많이 가지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2분기 중에 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갔었어요. 그때 이제 부동산 어느 정도 좀 살릴 PF 때 문제 때문이라도 부동산을 약간은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가상 금리를 낮춰가면서 싼 금리로 대출을 늘려주는 네. 것들이 은행들의 정책이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서울 일부 부동산 시장들이 좀 과열돼 있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서 3분기 들어서는 갑자기 또 가상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는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3분기는 다시 늘어나겠죠. 그러면 실적 차원에서도 더 좋아질 여지들이 있고 그 배당주로서 가장 뭐 매력적인 게 중에 하나가 은행이니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증권주인데요. 증권이 또 대표적인 금리 하락의 수혜주입니다. 증권사의 수익이 보통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브로커리지, 하나는 트레이딩, 하나는 IB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주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수익이거든요.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대표적으로 금리 떨어질 때 매력이 있는데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배당 매력도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밸류업 지수에도 들어갔고 배당 매력도 있고 실적도 좋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자동차는 그간의 돈을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많이 번 그렇죠. 업종이죠.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는 정책도 좀 최근에 나왔고요.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배당 매력이 기존에 보는 것보다도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격도 쌉니다. 가격이 싼 이유는 자동차 시장에서 앞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 뭐 최근에 뭐 GM과의 협력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그렇죠. 예, 현대차가 앞으로 몇 개밖에 플레이어가 남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가격 메리트 그리고 뭐 배당과 자사주 매입 이런 걸 감안하면은 자동차로 같이 좋게 볼 만한 업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연준이 또 주목하고 있는 지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나오죠.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실 11월 금리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1월 빅컷이냐 베이비컷이냐. 근데 30일에 파월 의장이 또 금리 인하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런 발언들을 또 하니까 빅컷 아니었어? 베이비컷인가? 또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헷갈릴 때는 또 저희가 위원님께 여쭤봐야겠죠.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지금 시장 한 반반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bp나 가능성 반, 25bp나 가능성 반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는 25bp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50bp를 그렇게 연속해서 내리는 건 과거 경험상도 이거는 위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네네네. 그런 거를 보면은 급격하게 빠르게 금리를 내리고 싶지 않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9월 당시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되게 고도로 정제된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당시에 50bp 금리 인하를 해주니까 바로 시장이 일단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기자회견 하면서 도로 떨어져서 원자리로 돌아갔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파월은 우리가 50bp 내리지만 이거를 너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파월이 그때 당시에 강조한 게 하나는 우리가 늦은 게 아니고 적절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잘 금리 인하 시작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거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침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 가지 명확하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번에 50bp 내린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빠르게 금리 인하를 계속 해 나간다는 얘기도 아니다. 또 두 가지를 다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그게 실물 경제까지 다시 악영향을 미치는 걸 걱정하니까 경기 침체 아니라는 얘기를 강하게 한 거고요. 두 번째는 50bp 인하 플러스 앞으로도 금리 인하가 빨라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시장 좋아지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르게 또 튀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통화정책의 운용 여력을 또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금리 인하는 꽤 강하게 하면서도 시장을 버블을 안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꽤 엿보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50bp 금리 인하를 또 하면요. 크게 시장이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아닌데도 50bp 인하를 하면은 또 버블을 키울 수 있다는 걱정을 연준은 또 할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금리 인하의 최종적인 단계를 높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인하 속도를 가파르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월 형도 힘들겠어요. 본인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와, 이 말은 정말 경기 부양을 위한 뭐 힌트가 될 수 있다 하면서 벌써 선반영이 될 것 네네. 같기 때문에 그 정제된 언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도 앞서서 짚어주셨지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죠. 미국 대선. 야, 네. 중요하다. 이 영향도 이제 시장이 예. 이제 더 직접적으로 좀 반영을 하겠죠. 특히 오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 이게 지금 현지 시간으로 1일 오후 9시니까 네. CBS 방송 주간으로 90분간 이제 부통령 후보들. 이제 TV의 토론. 우리 네. 부들이 또 그러니까요. 부후보들이 네. 부통령 후보들이 지금 큰 그림 대선을 보고 계신 그 시장의 영향 어떻게 보세요? 뭐 과거에 부통령들이 네. 이렇게 TV 토론을 한 게 되게 오랜만인데요. 사실 그렇게 항상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전 토론들이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못 준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박빙이고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얼마나 클 거냐라고 하면은 여전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선 끝날 때까지는 가봐야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사실 이게 전망을 하는 것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지금은 가는 게 대응의 맞지 않나 영역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딱 정해놓고 그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그 방향으로 베팅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누가 이길 것 같다라는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미국은 대선이랑 네. 상하원 선거 다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원은 전체 교체고요. 네. 상원은 3분의 1만 교체고요. 상원은 그러면 이번에 34석이 바뀌는데 그 중에 경합주가 12석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공화당이 3석만 가져오면 공화당이 상원은 다수당이 됩니다. 그거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전제를 해두고 생각하면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은 그리고 하원은 보통은 대선이랑 같이 가거든요. 네.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은 대통령,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레드웨이브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해리스가 되더라도 압도적인 격차가 아니라 지금 경합 지지율 적차처럼 아슬아슬하게 되면은 대통령,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가지만 상원까지 못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되면 정책 여력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공화당이 되면 정책 여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화당 정책을 지금은 좀 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 공화당이 하는 얘기는 두 가지가 큰데 하나는 감세 정책, 두 번째는 관세 정책이죠. 네. 한국 입장에서는 관세 정책은 당연히 안 좋은 거고 감세 정책은 좋은 건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희 생각에는 좋은 거 먼저 하겠죠. 그래서 감세 먼저 하고 관세 나중에 한다. 그럼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일단은 좋고 나중에 안 좋아질 거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아요? 사실은 트럼프 1기 때도 2017년 초에 트럼프 취임을 했는데 주식시장의 고점은 한국도 2017년 말이었고 2018년부터 영향을 네. 받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관세 정책에 대한 것들도 나오기 시작한 게 2018년 3월부터였으니까 약간은 그런 정도를 염두에 두고 대신에 정책이 좀 빨라진다고 하면은 네. 내년에 한 4분기 정도는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일 것이고 그 전에는 오히려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뭐 이제 공화당에 대해서는 그 정도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연말에 그런 리스크는 줄어들겠지만 대신에 좀 밋밋한 장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정책이 어느 한 드라이브를 걸기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이 정도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 지수는 그렇고 뭐 업종으로 따지자면은 뭐 뻔한 얘기가 되겠지만요. 트럼프가 되면은 아무래도 에너지 정책, 안보 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반면에 뭐 이제 민주당이 되면은 그간에 우리가 이거 다시 보조금 또 되돌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2차 전지, 신재생 이런 부분 보조금은 기존 정도는 나올 테니까 앞으로 새로운 걸 또 하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기존 정도 바이든 정부를 그냥 이어가는 정도는 될 테니까 그런 정도에서 바닥권에 있는 신재생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 네. 그래도 이 얘기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실적 발표 시즌이 그렇죠. 시작이 되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뭐 여러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기업 실적을 목표치를 상향하는 게 아니라 좀 하향하고 부정적으로 아이고. 보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어떤 기관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가 그래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네. 경험상 보면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는 네. 2개 분기까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1분기, 2분기가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 3분기까지 좋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때마다 이후 전망치들도 더 좋게 수정을 하기 때문에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도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희는 금리 인하에 따라 의해서 실제로는 경기가 침체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튼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 동안에는 반도체 실적 특히 왜냐하면 뭐 PC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덜 팔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반도체 밸류체인 관련 한국에서는 비중이 꽤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들이 다 같이 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2분기가 1분기, 2분기 중에 또 한몫을 보탰던 실적이 좋아지는데 한몫을 보탰던 게 원화 약세였습니다. 네. 그냥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네네. 실적이 더 좋아지니까요. 네. 근데 2분기 대비 3분기는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것보다는 좀 덜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요소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약간은 좀 눈높이를 내려놓고 정말로 좋아지는 거, 선별하는 것들이 꽤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도 보통은 실적이 기대할 게 별로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말에 일회성 비용들을 다 떨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는 시점은 내년 1분기일 가능성이 내년 있고, 1분기. 예, 그걸 정도를 염두에 두고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기대가 높으면 주가가 나중에 좀 반대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대가 너무 높았다가 그 정도를 충족하지 못하면 근데 이렇게 기대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는 또 어떨지 뭐 이런 좀 그러니까요. 희망을 약간 가져보게 맞아요.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실제로 쉽게 말씀. 더 낮아지면 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아.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하향들을 많이 해놨나라고 하면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시간 진짜 얼마 없는데 전략 마무리로 세워주실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금리 인하 효과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3분기 당장의 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실적이 유지가 되는 주식들을 사기는 지금은 조금은 어려운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기에는 당연히 내년에 또 오겠지만요. 지금 당장은 그것보다는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수혜가 되는 바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성장주, 배당주 이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성장주들은 지금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대형주 위주로 그쪽들은 꽤 시세를 분출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사실은 아닌 종목들 중에서는 별로 못 올라간 종목들이 사실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기회를 엿보면은
지수 자체가 아주 좋지는 않아도 네. 수익을 거둘 기회는 분명히 있는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영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쉬는 날이네요. 그러네요. 음. 이번 주는 정말 퐁당 퐁당 퐁당입니다. 마치 네. 저희가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것처럼 좋습니다. 그래도 휴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면서 진짜.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장은 금요일날 열리잖아요. 네. 금요일날 여러분과 또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